사회문화 두 번째, 리처드 에머슨의 교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 수능 특강 독서 제 115페이지를 펴주자. 자, 1원단에서는 이제 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생소한 이론을 우리에게 소개를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정의가 먼저 내려지겠지. 자, 교환 이론은 우리 사회 구조를 보상과 효용의 욕구를 가지고 행위자 간에 서로 교환을 하는 걸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인데, 자, 우리 보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언가 줬을 때 다시 받고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효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익이나 만족으로 해석을 해주면은 훨씬 이해가 잘 돼.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학이나 경영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이제 효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럴 때마다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됐구나, 만족감을 줬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에머슨이라는 경제학자가 나와요. 자,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할 때 자원의 교환이 일어난다. 그쵸? 우리도 굳이 내가 손해를 볼 때는 교환을 하지 않겠지. 나의 가치를 높일 때만 교환이 일어난다. 자, 1번단은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문제 1번에 2번과 5번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보자. 사회 행위자 간 자원 교환은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따른 거고, 이를 유형화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에머슨은 사회 구조가 행위자 간의 교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이에 따라서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의 교환은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요번 같은 경우에는 1문단에 두 번째 줄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글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읽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2문단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2문단을 가면은 이제 교환 이론을 이제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협상된 교환이에요. 자, 근데 이게 딱 정확하게 반 갈라서 두 가지 이론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두 이론에 대한 문장이 섞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확인할 때 정확하게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협상된 교환이랑 호의적 교환을 나눠서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한다거나 아니면은 동그라미랑 세모로 나눠서 이제 표시해 보면은 이제 순간 잘못 읽은 부분이 보일 거예요. 자, 그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협상된 교환은 분배를 놓고 협상을 하는 거다. 자, 우리가 먹을 게 이렇게 만두가 10개가 있어. 근데 이제 3명이 그걸 나눠서 먹어야 돼. 그 이 개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협상을 해야 되겠지. 그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게 쉽게 보면은 방금 말한 선생님이 말한 만두 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근데 작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특징이 있더라. 그 다음에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 명시적인 인식,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어. 그 다음에 계산할 수 있어. 그리고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그러니까 타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상대방과 서로 원하는 바와 내어줄 수 있는 거를 딱 결정하는 걸 우리가 타협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걸 추구하는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최대한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방과 갈등해야겠지? 그 다음에 자원이 분배되기 전에 교환행위자들 간의 자원에 대한 일련의 제한과 역제한이 이루어진다. 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할게, 너가 이렇게 해줄래? 아니, 네가 이렇게 해줘. 내가 이런 걸 줄게. 이렇게 제한과 역제한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호혜적인 교환은 추후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연속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호혜라는 단어 자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대신에 뭐냐면 그냥 기대를 안 하고 베푸는 게 아니라 얘가 언젠가는 나한테 잘해주겠지, 언젠가는 나에게 내가 준 만큼 보상을 해주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원을 주는 거다.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갚으리라는 기대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딱 떨어지게 명시적으로 서로 제한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연히 보상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니까 호의적 교환을 보면은 약간 어머니와 너희들의 관계 같아.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베풀어주고 있잖아. 근데 이제 너네가 어른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이 있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문제 3번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에 3번 선지를 봐주세요. 자, 호의적 교환에서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겠군. 자, 여기서는 기대는 하지만 타협을 한다는 말은 없었죠. 이 타협은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협상된 교환에서 나왔던 개념이죠. 자, 이렇게 문제를 낼 때 선생님들은 이제 두 가지 대조적인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내고 싶겠어? 한 단어만 살짝 끼워 넣어주면은 읽다가 헷갈리겠지. 그래서 출제자의 눈으로 자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4번과 5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3분단으로 넘어가면 교환행위에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자, A와 B가 있어. 그럼 서로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A는 B에게 의존을 할 때 얘밖에 없어, 그 자원이. 그럼 B는 A에게 뭘 가질 수 있겠어요? 권력을 가질 수 있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힘. 자, 그래서 이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권력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자, 문제 1번에 3번이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교환행위에서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의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환행위에서 두 행위자가 각각 상대방이 가진 자원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높은 상호 의존성을 보이겠군. 자, 우리 3문단에서 보면은 5번째 줄을 봐주세요. 5번째 줄을 보면은 상당한 정도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 큰 권력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 문제 1번은 3문단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네요. 자, 4번 선지도 해결이 되네요.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이 분배되기 전의 협상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대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겠군. 자, 당연히 협상할 때는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 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협상된 교환에서 행위자가 상대가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알 수 있지만 아까 명시적이라고 얘기했죠. 협상된 교환에서는 명시적이라고 했어. 근데 호의적 교환에서는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기대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 우선은 베푸는 게 우리 호의적인 교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맞는 선지에 해당하겠어요. 판단을 봐주겠습니다. 자, 교환행위에서는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라고 써 있어요. 자, 곧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이다 라는 내용이 3문단의 내용이었어요. 즉 A와 B가 서로 자원을 교환할 때 A가 B에게 의존을 하는 양만큼 B는 A에게 권력을 가지게 된다. 즉 의존이 바로 권력을 이루는 힘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권력도 어떻게 돼요? 커지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치가 높을수록 또 권력이 커진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 말고 다른 대안이 없을수록 마찬가지로 권력이 더 커지겠죠. 나밖에 없어. 다른 플랜 B, 플랜 C가 없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권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들수록 권력이 커진다라는 게 3분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 1번에 3번이 또 해결될 것 같아요. 자, 교환행위에서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자, 왜 지금까지 한 얘기죠?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자, 요거를 정리하면 요 내용이 되겠다. 그러니까 1번에 3번은 맞는 선지.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1번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교환행위에서 두 행위자가 각각 자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대안이 없다면 높은 상호 의존성을 보이겠군.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너무 쉽다. 그치? 자, 그러면 4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이 근데 불균형적인 관계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불균형적인 관계는 A가 훨씬 더 많은 B가 원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B는 그거에 비해서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의 균형이 무너졌겠죠. 불균형이 이루어지겠지. 자, 그러면은 A는 내가 더 우세하고 파워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B한테 야, 내가 1개 줄 테니까 너는 3개 줄래? 하고 이제 부가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B로부터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A는 이제 B에게 내가 전에 너한테 3개 줬는데 이제 1개로 줄이려고 해. 너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내가 힘이 더 크니까, 내가 권력이 더 크니까. 자, 권력 불균형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A가 이렇게 권력을 사용했어.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균형화를 작동하는데 그게 활성화되더라. 그럼 다시 권력관계에 평형이 돌아온대요. 자, 그러면 B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바로 여기 밑에 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거야. 그리고 얘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가치는 올려주고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대안은 축소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을 이렇게 해서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 4가지의 방법을 사용해 줄 수 있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나의 A에 대한 의존이 감소되고 A가 나에 대한 의존이 커지면은 다시 권력관계가 평등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에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환행위자 간의 권력 불균형 관계에서 권력의 이점을 가진 행위자의 교환 상대에 대한 권력 사용은 자, 아까 그 권력 사용이라는 거. 자, 내가 조금 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많이 뺏으려고 할 때 내 힘을 사용할 때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아니,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균형화하려고 노력해서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심화되는 게 아니라 다시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자, 그래서 4번 문제가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럼 2번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기에서 자, T1과 T2가 이제 테니스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T3가 들어왔어. 근데 T1은 T2랑 만나고 T2는 T3도 T2랑만 게임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지금 T1과 T3는 T2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내용에서 의존이라는 게 바로 뭐였어요? 권력의 원천이라고 그랬죠? 그럼 T2는 지금 여기서 권력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T4라는 애가 새로 가입을 했는데 T4는 T1이랑 게임만 하고 T3랑은 게임하는데 T2랑은 게임을 안 해. 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각자 2사람씩을 게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의존하는 바가 서로 비슷해졌어요. 한쪽만 있는 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균등하게 힘이 나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이 T4라는 애가 들어와서 이 모임이 어떻게 됐어? 평행성을 부여한 인물인 거지 지금. 자, 그럼 2번 봐줄게요. T3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2는 T1에 대해서 권력의 이점을 누리게 됐다. 원래 둘일 땐 동등했는데 얘가 들어와서 얘가 권력의 이점을 누리게 된 거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분단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5분단에서는 자, 중심성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네트워크 내의 다른 위치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자원의 흐름을 매개하는 것을 중심성이라고 한다. 자,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면 또는 자원의 흐름을 제대로 매개하지 못하면 연결시켜주지 못하면은 권력은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 축으로 붕괴가 된다. 자, 이 그림을 보는 게 방금 그 5문단의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돼. 자, 보면은, 자, 여기 보기에서 K1이라는 애가 중심에 있죠. 중심에 있죠. 이게 본건주의에서 얘가 왕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K2, K3, K4는 바로 뭐야? 영주들이 되겠죠. 그리고 얘네는 뭐야? 농노들이 되겠지. 자, 그럼 얘가 원래 중심자 역할이었는데 만약에 얘가 중심자로서 역할을 못하거나 영주들한테 주는 게 영주들 입장에서는 별로 시원찮아, 만족스럽지가 못해. 그러면 얘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K1이 없어지고 영주들에게로 힘이 이렇게 분산되더라 라는 그 내용의 그림이었어요. 자, 그럼 문제로 봤을 때 자, 문제로 넘어가면은 자, 1번 그림 1의 네트워크 구조가 유지되지 못한 것은 K2, K3, K4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되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원을 K1이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 2의 K3가 K5가 가진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K2, K5에 대해 가진 권력의 크기는 변화될 수 없다. 자, 자원의 가치가 바뀌면은 권력의 크기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2번은 지금 잘못된 선지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겠네. 자, 마지막 6문단 정리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6문단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했어요. 실제 사회의 네트워크에서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초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가장 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해준다, 힘은. 그 다음에 행위자들이 교환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 그럼 1번 선지가 해결될 수 있겠네요.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과 권력관계 변화에 대한 에머슨 이론은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자, 지문을 통해서 그대로 해결될 수 있었네요. 자, 5번 단어 문제였습니다. 자, 문맥상 단어 뜻을 찾는 거죠. 자, 이럴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C는 방안을 강구하다였어요. 자, 근데 옳지 않은 거를 골라주는 건데, 자, 방안을 강구하다. 이게 살피는 것과 같은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아니죠. 자, 강구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좋은 대책이나 방법을 궁리하고 찾아보는 걸 강구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5번은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그 답은 3번. 자, 경제 지문이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반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